네, 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기옥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질환 중에 하나가 또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에도 잘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무릎에 생긴 퇴행성 관절염은 일상에도 아주 큰 불편을 초래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 시간에는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먼저 준비된 화면부터 만나보시죠. 우리 몸을 이루는 여러 개의 관절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연골이 손상되기도 하고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변화는 뼈와 인대에 손상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부릅니다. 그동안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나이가 어리더라도 관절에 움직임이 많을 경우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건강한 관절을 위해서는 미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무릎에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중년이 지나서부터 이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걱정들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나 이 무릎에 잘 발생하기 때문에 무릎에 대한 퇴행성 관절염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병원 한현수 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사람들이 중년이 되고 나면요, 뭐 여기저기 쑤시는 데도 많고 또 아픈 것도 많은데 특히나 이제 무릎이 아프다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게 퇴행성 관절염과 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예, 관계가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뼈 관절의 통증 장애와 가장 흔한 원인으로서 관절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생기는 관절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는 시간 경과에 따라 점차 진행돼서 관절 연골뿐만 아니라 연골 하골이나 반활상 연골, 활액막 등의 무릎 관절을 이루고 있는 여러 조직을 침범하는 만성적 질환으로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네. 좌측에 있는 그림에서 위에 뼈는 대퇴골이라고 하고 아래 뼈는 경골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무릎 관절이 이루어지게 되겠고 무릎 관절을 이루는 뼈 끝에는 관절 연골들이 다 덮고 있습니다. 네. 이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는 걸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며 이 관절 연골 사이에는 반달 모양으로 된 연골판이나 인대들이 있어서 무릎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기능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무릎 관절에 있는 연골들이 이제 서서히 닳아서 없어지는 게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주변에 보면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이 퇴행성 관절염의 발생 빈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대개 40대 이후에 발생되는 걸로 되어 있으며 60대 이후에는 거의 80~90% 환자가 퇴행성 관절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 이상의 관절을 침범하는 심각한 정도의 침범하는 빈도수는 45세까지는 5% 내에서 65세까지는 25 내지 30% 정도에서 65세 이후에서는 거의 60% 이상에서 퇴행성 관절염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빈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시큰거리기도 하고 쑤시기도 하고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관절 주위가 아프고 관절이 붓고 뻣뻣하기도 하며 무릎이 잘 굽혀지지도 않고 펴지지도 않으며 또한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오래 걸으면 통증이 수반되게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 걸 좀 볼 수 있었는데요. 근데 우리가 보통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거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유독 좀 퇴행성 관절염을 조심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분들이 더 유의하시면 될까요? 그래서 이제 전신적인 거와 국소적인 걸로 위험인자를 나눠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전신적인 위험인자로 보면 인종. 그래서 중국인들이 미국 사람들보다 더 발생 빈도가 높다고 합니다. 또한 연령에 보면은 노화 현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에서 더 발생 빈도가 훨씬 높아지게 되겠고 네. 또한 성별로 보면은
50세까지는 남녀 비율이 비슷하지만 네. 50세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여성들에서 발생 빈도가 훨씬 높게 되겠고 또한 아무래도 비만이 있는 분들이나 호르몬 영향들 또한 유전적인 요인들 또는 골밀도가 더 건강한 분들에서 훨씬 발생이 적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국소적인 인자들로 보면은 무릎을 다쳐서 관절 손상이 있다랄까 또는 직업적으로 무거운 걸 많이 든다랄까 오르내리는 일이 많거나 또한 무릎을 꿇고서 일한다랄까 무릎을 쭈그려 앉아서 일하는 경우에 훨씬 발생 빈도가 높겠고 또한 운동선수나 스포츠 애호가들 또한 육체적인 활동이 많은 분들이나 발달성 이상들이 있을 때 훨씬 더 발생 빈도가 높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년 이후에 좀 무릎 관절에 통증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이게 퇴행성 관절염인지 아닌지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검사들로 진단이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증상하고 진찰에 의한 이학적 검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방사선적인 소견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 갔을 때 체크하는 게 무릎을 서서 찍는 사진이 있습니다. 서서 찍어보면은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관절 연골들이 뼈 끝에 붙어 있고 사이에 연골판들이 끼어 있기 때문에 네. 서서 찍으면 관절 간격이 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관절 연골이 닳아서 없어질 경우에는 관절 간격이 좁아지고 더 진행하면 닿게 되고 더 심해지면은 관절을 파먹고 들어가는 형태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또한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하게 되면은 자기공명 검사 MRI라는 자기공명 검사를 통해서 관절 연골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연골 결손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겠고 네. 또한 관절경적 검사로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검사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이제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이런 퇴행성 관절염을 어떻게 좀 관리를 하느냐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무릎에 생긴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는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나눠본다면은 수술을 통해서는 수술적인 방법과 네. 이보다는 먼저 앞서서 비수술적인 방법들로 나눠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수술을 해서 치료하는 방법과 또 이제 수술 없이 비수술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주셨는데 먼저 수술하기 전에 이제 비수술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이제 약물을 사용하는 약물적인 치료와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비약물적인 치료로 크게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네. 비약물적인 치료는 먼저 관절염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환자분들이 관절염에 대한 정보를 가짐으로 인해서 환자 자신이 이 질환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활동량이 많을 경우는 활동량을 줄여주고 또 점프를 하거나 뛰는 일이 많은 경우는 그걸 줄여주게 되고 네. 또한 체중이 많이 나갈 때는 체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시행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또한 운동 및 물리치료로서 그래서 유산소 운동으로 전신적인 활동을 증가시켜주는 운동을 시행해 볼 수도 있겠고 또 분석적으로 운동을 시행해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무릎을 이루는 게 뼈만 가지고 관절 연골만 가지고 또는 반월상 연골이나 인대만 가지고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운동시켜주는 근육이나 힘줄들이 강화가 돼야 무릎의 안정성과 무릎을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석적인 운동을 통해서 관절을 강화시켜 줌으로 인해서 무릎을 보호해 줄 수 있게 되겠고요. 또한 냉찜질이나 온찜질 등으로서 경직된 관절을 이완시켜주고 염증을 줄여줄 수 있는 찜질 방법이 있겠고 또한 초음파 치료나 경피적 신경 전기 자극 등의 물리치료 방법으로도 시행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보조기를 사용해 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종류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부종 감소 및 보온을 해줄 수 있는 보조기를 사용한다랄까 또는 내측이나 외측으로 기울어져 있는 관절을 교정하기 위해서 손상된 구획으로 하중을 줄여줄 수 있게 하는 보조기를 사용할 수도 있겠고 네. 또한 흔하게 이제 편하고 쿠션 있는 신발들을 사용하거나 또는 네. 신발 안창에 쐐기형의 안창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그 다치지 않은 편한 관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시행할 수도 있겠고 또한 지팡이나 목발 보행기들을 사용으로 인해서 체중 분산을 시켜줌으로 해서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또한 약물적인 치료,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 약물적인 치료도 나눠본다면은 소염 진통제, 항염증 효과 및 진통 효과를 누리는 소염 진통제를 의해서 치료를 이루어지게 되겠고 네. 또한 연골 보호제,
한때 유행하였던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틴이라는 이런 연골 보호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한 소염 진통제를 사용함으로 해서 위장 장애가 있거나 또는 약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소적으로 도포제제를 사용한다랄까, 또는 관절 내 주사요법 등의 약물적 치료 방법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제 환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을 더욱더 선호를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 보시면 뼈주사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뼈주사는 어떤 건지도 궁금하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은 뼈주사라는 용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주사에 대한 공포나 주사 맞을 때 아픔 때문에 이런 이름이 유래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이는 이제 관절 내 아까 주사요법에 해당되는 거에 되겠습니다. 이 관절 내 주사요법으로는 네. 크게 이제 부신 피질 호르몬, 스테로이드라는 부신 피질 호르몬 제제를 투여하는 방법이 있게 되겠고, 연골 주사라고 하는 하이알루로닉 애시드라는 연골 주사를 투여하는 방법이 있게 되겠습니다. 먼저 스테로이드 주사요법은 연 3, 4회 정도까지는 가능한 걸로 돼 있으며, 이 또한 심한 일반적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심한 부종이 있는 경우에는 관절 내 물을 빼내고 관절액을 검사한 다음에 주사를 놓아보는 방법을 시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주사 맞고 1, 2일째 효과를 나타내며 일주일째 가장 효과를 보고 한 달까지도 지속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이 또한 사용상의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전신적인 감염이 있을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며, 네. 또한 항응고제를 사용한다랄까, 또는 관절이 심하게 변형이 되어 있거나 마모가 되어 있을 경우, 또한 불안정이 있을 경우, 또는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가 있을 경우 등에서는 주의해서 사용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골주사라고 하는 그 주사는 네. 관절 관절 연골 기질이 향상을 시키고 연골 손상을 방지한다고 해서 연골 주사를 놓게 되는데요. 이 또한 주사 보통 맞고 난 뒤에 2 내지 5주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1, 2개월의 최고주에 달한다고 하며 어떤 경우는 4 내지 12개월 정도 지속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 주셨던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 또 약물 치료로 치료를 하고 나서도 완치가 안 된다면 이제 수술적 치료로 들어가야겠죠, 원장님? 그렇죠. 네. 보존적인 치료에 반응을 안 할 경우는 결국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수술적인 치료도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초절개, 조그만 구멍을 뚫어서는 관절경을 이용한 관절경적 치료와 또는 절개를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수술로 나눠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치료도 힘들고요, 완치가 힘들고 또 장기간 동안 힘들기 때문에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많이 고려를 하실 것 같은데요. 수술 치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절 내시경 수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을 하는 방법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관절경으로서 무릎을 들여다보면서 하는 치료가 되겠는데요. 이는 관절 내 지저분한 구조물들을 제거해내고 또 부유물들을 제거해내고 또한 반월상 연골이나 관절 연골들이 많이 상해 있는 부위를 제거해내는 관절경적 세척술 및 변연 절제술이 있겠고요. 네. 또한 관절 연골들이 닳아서 뼈가 노출될 경우에 뼈 부분을 1mm 정도 갈아냄으로 인해서 출혈을 유도해서 피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게 섬유성 연골로 재생할 수 있게 하는 관절경적 박피 성형술을 시도해 볼 수도 있겠고요. 네. 또한 미세골절술이라고 해서 한 3mm 정도의 뼈에 구멍을 내서 뼈 속에 있는 출혈을 유도해서 섬유 연골로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해 볼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자가골 연골 이식술이나 자가 연골 세포 이식술 등을 관절경적 치료로 시도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관절 내시경 수술은 사실 이제 질환을 완치시키는 수술이기보다는 또 다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가능성도 높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절골 수술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이거는 어떤 수술인가요? 절골술 용어가 어렵죠. 네. 쉽게 이야기하면은 뼈를 부러뜨려서 교정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대퇴골과 경골이 이루는 각이 비정상적으로 변함으로 인해서 그 축을 바로 잡아주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에 대한 적응증으로는 65세 이하의 활동적인 남자들이나
또한 내측이나 외측에 국한된 병변이 있는 경우 최소한 무릎 구부러지기가 90도 이상 되고 굴곡 구축이 15도 이하인 경우에 시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절골술은 대개 경골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경골 윗부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위 경골 절골술이라고 합니다. 네. 좌측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파란색으로 삼각형 모양으로 돼 있는 부분을 절제해내고 이 부분을 떼낸 다음에 다시 맞춰서 그런 식으로 붙여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O자형으로 돼 있던 다리 모양이 X자형으로 정상적인 모양으로 바뀌게 되겠고 우측에 있는 사진은 네. 수술 후에 고정되어 있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사진에서도 보면은 네. 내측에서 뼈를 부러뜨려서 내측을 벌려줌으로 해서 O자형으로 돼 있던 걸 다시 X자형으로 만들어주는 수술 소견이 되겠고요. 네. 우측에 있는 사진은 수술 후에 엑스레이 소견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앞서서도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연골 세포 및 골연골 이식술입니다. 사실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생소하기도 하고요. 이름만 들어서는 어떤 수술인지 좀 감이 안 오는데 어떤 수술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절 연골 배양 이식 수술은요. 퇴행성 변화로 관절 연골이 결손이 있는 부위에 건강한 연골 조직을 채취해서 배양기에 내서 연골 세포를 배양한 다음에 이를 결손 부위에 이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겠습니다. 네. 그 좌측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고동색 부분들이 관절 연골이 결손이 있는 부위입니다. 네. 그래서 건강한 관절 연골을 채취를 해서 배양기 안에 배양을 시킨 다음에 보통 3, 4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네. 이를 연골 결손이 있는 부위를 정리를 해서 깨끗한 주변에 안정된 연골을 이루게 해놓고 다음에 관절 연골을 이식할 수 있게끔 주변 조직을 조절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관절 연골을 배양기에서 꺼내서 연골을 넣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으로는 아까 미세 골절술이나 연마술에 의해서 섬유 연골로 재생이 되지만은 이 방법에 의해서는 원래의 관절 연골인 초자 연골로 재생이 되게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자가 골연골 이식술도 있었는데요. 이거는 어떤 수술 방법입니까? 자가 골연골 이식술은 관절에 체중 부하가 있는 부위에 관절 연골에 결손이 있는 경우에 체중 부하가 일어나지 않는 부위에서 원통형의 뼈고 연골을 채취해서 직접 결손 부위에 이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네. 1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관절 연골 결손이 있는 부위를 깨끗하니 정리한 다음에 2번 그림에서처럼 건강한 골 연골을 채취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세 번째 그림에서는 연골 결손이 있는 부위를 깨끗하니 정리를 하고 다섯 번째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떼낸 채취한 골 연골을 다시 심어주는 이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사진에서는 관절경으로 시행 후에 골 연골 이식을 한 상황 수술 사진이 되겠고요. 네. 제일 우측에 있는 사진은 나중에 다시 관절경 수술을 했을 때 이미 잘 재생된 모양을 보여주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렇게 뭐 자신의 몸에 있는 이제 연골을 쓰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공관절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보존적인 방법, 다른 연골 재생 방법, 관절경 방법들이 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자기 게 아닌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도 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부분만 치환하는 인공 부분 치환술이 있겠고요. 또한 전체를 치환하는 전 치환술로 나눠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분 치환술을 보면은 네. 관절의 병변이 내측이든 외측이든 한쪽에만 국한되어 있는 환자들, 또한 무릎 관절 굴곡이 90도 이상 가능할 수 있는 환자, 또한 굴곡 구축이 5도 이하의 환자에서 적용할 수 있겠으며 주변의 십자인대나 내측부인대들이 비교적 안정된 정상인 환자에서 시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위에 대퇴골에 그다음에 아래 경골에 삽입하는 인공관절이 되겠고 사이의 하얀 부분은 폴리에틸렌이라는 그
반월상 연골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 집어넣는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사진으로 보면 이 소절개 하에서 관절 연골이 내측에만 이렇게 결손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요 마지막 단계에서도 그 부분에 수술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좌측 사진에서 보시면은 서서 찍은 사진인데요. 네. 바깥쪽은 벌어져 있지만 안쪽은 서로 붙어 있습니다. 너무 붙어 양쪽이 있네요. 다. 네. 네. 그래서 요 부분들 안쪽만 관절이 있기 때문에 네. 퇴행성 변화를 안쪽에서만 이렇게 인공관절로 대체한 사진이 되겠고요. 수술 후 그 무릎 모양, 무릎 사진입니다. 그러면 수술 흉도 상당히 적게 이루어져 있고 이쁘게 이루어져 있는 그런 수술 상처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설명해 주셨던 게 반치환술 또는 뭐 부분치환술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전치환술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전체 환술은 아까 네. 부분치 환술은 내측이나 외측에서만 이루어졌지만 이건 내측에서 위아랫배에서 다 이루어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슬개골이라는 무릎 앞에 종발배에서까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환술의 목적은 일단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관절 운동 범위를 개선시켜주고 관절의 안정성을 도모해 줌으로 해서 전반적인 관절 기능 향상을 위해서 시행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네. 이에 대한 적응증도 보면은 비교적 나이가 많고 육체 노동이 적은 환자들에서 또한 심한 통증과 보행 장애가 있는 환자와 퇴행성 병변이 관절 전체에 파급되어 있는 환자들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겠습니다. 네. 좌측에 있는 사진에서 보면은 상당히 벌어져 있고 모양이 이쁘지가 않죠. 네. 이런 이제 통증이 있고 걸을 때도 많이 아프게 됩니다. 우측에 있는 사진은 수술 후 사진이 되겠습니다. 모양도 반듯해졌고 네. 키도 좀 커진 것 같고 이러니 걷는데도 통증이 없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도 훨씬 좋은 기능을 가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다시 보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엑스레이에 보면은 위아래 뼈 사이도 좀 어긋나 있으며 위아래 뼈 사이 간격이 거의 우측 없네요, 진짜. 좌측에서는 없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 후에 사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일 좌측에 있는 사진들은 수술 중에 찍은 사진인데 네. 관절 연골들이 다 없어져 가지고 관절 하골들이 다 노출돼 있는 그다음에 골격들이 많이 자라 있으며 네. 요 아래 사진에서도 보면 이 위에 뼈나 그 슬개골 부위에 그런 병변들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는 뭐 인공관절 수술에도 소용이 없다. 어차피 또 다시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견해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행된 관절염 환자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동시에 관절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는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이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환자의 90%가 일상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수술 후에 스포츠나 과격한 운동을 제외한 거의 모든 활동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수술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면 정상적으로도 생활이 가능하고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회복 기간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술 후에 네. 재활 치료 기간을 보면은 초기 이제 기능 회복기라고 해서 수술에 굉장히 아파합니다. 네. 그래서 부종도 있고 통증이 있기 때문에 통증 및 부종을 조절하는 기간으로서 이 기간 내에는 관절 운동을 최대한 많이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무릎을 완전히 펼 수 있고 구부리는 각도도 최대한 120도 이상 구부러질 수 있는 요 기간이 초기 기능 회복기로 볼 수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점진적인 기능 회복기로서 2주 이후부터 3개월까지 네. 이때는 관절 근력 운동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보행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으며 또한 그 평형 감각을 유지하고 일상 활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 3개월 이후에는 보다 향상된 기능 회복기로서 어떤 체육관에서 운동이나 부하가 주어지는 운동들 또한 더 활발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절 운동을 봤을 때 네. 서양식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90도 정도만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걸을 때도 60 내지 70도 정도만 구부러지면은 보행이 가능하며 또한 의자에서 편안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도 105도 정도의 구부리는 게 가능하면 편안한 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뭐 장점들도 많고요. 회복 기간도 이제 생각보다 적은데 사실 이제 환자분들은 수술이라고 하면 다들 이제 걱정부터 하시잖아요. 근데 좀 수술이 좀 오래 걸리거나 혹은 위험한 수술은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문제인데요. 네. 그래서 대개 인공관절은 연세 드신 분들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저항력도 떨어져 있고 면역 기능도 저하돼 있고 또한 이제 각종 뭐 당뇨나 혈압 또한 심장질환 또는 뇌졸중, 후유증 등의 성인병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수술로서 위험도들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새 내과적인 여러 발전 또한 마취과적인 발전, 그다음에 수술 후에 관리 면에서도 많이 발전이 돼 있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에서도 과감하게 시도될 수 있는 좋은 수술 방법이라고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입원이나 퇴원은 좀 어떤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 건가요? 대개의 경우는 수술 후 일주일째까지는 무릎 구부릴 수 있는 관절 각도가 90도 이상은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째 스스로 다리를 들 수 있는 힘이 주어질 수 있으면 이때부터 보행이 가능하며 수술 후에 2주 정도에서는 실밥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입원 치료가 요하며 그 이후에는 통원 치료로서 퇴원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네. 네, 뭐 사실 이런 수술들이 거의 이제 어르신분들에게 많이 발생을 하고 수술을 진행을 되는데 이제 젊은 분들에게도 퇴행성 관절염이 생겨서 수술을 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분들은 인공관절이 어느 정도나 지속되는지 궁금할 것 같고요. 또 어느 정도 잘 사용할 수 있는지도 좀 걱정이 될 것 같거든요. 인공관절의 수명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이게 인공관절이 도입된 게 현재와 같은 인공관절은 1960년대부터 도입됐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70년대 이후부터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래서 과거에는 5년간 생존율을 따졌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10년간, 그 이후에는 15년간, 현재는 20년간 그 생존율을 조사하고 있으며 대개의 경우 15 내지 한 20년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15년에서 20년으로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네요. 이 인공관절이라는 게 사실 뭐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좋은 이제 인공관절인데 사실 인공이다 보니까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잘못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좋지 않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거든요. 뭐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렇진 않나요? 이물질로서 부작용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발암성이나 또 어떤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걸로 되어 있고요. 네. 또한 인체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적합도를 따지는 재료들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속도 합금으로서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내식성이나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금속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인체 내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뭐 이게 내 몸에 들어와서 이제 잘 맞지 않지 않을까 걱정을 좀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걱정들을 불식시킬 만한 새로운 또 기술이 도입이 됐다면서요. 이제 새로운 방법은 네. 인공관절을 시행하면서 저희가 감으로 하게 되고 또한 이 감들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컴퓨터나 또는 내비게이션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들도 많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3D 프린터를 사용해 가지고 3D 프린터는 뭐 컴퓨터 디자인 프로그램으로서 실제 모형과 똑같은 형태를 만들어내는 걸로서 예를 들어서 환자의 무릎을 내원 수술 한 4일 전에 네네. MRI나 CT 등을 통해서 실제 모양의 크기와 또는 모양으로도 측정을 해가지고 요 모양을 만드는 다음에 이 만든 모형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남아있는 연골 두께와 모양을 정밀하게 측정한 뒤에 인공관절이 정확한 위치와 바른 각도로 삽입되도록 자리를 잡아주는 일종의 맞춤형 수술 도구로서 보다 정확하고 더 안전한 그런 인공관절 맞춤형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수술 시간 단축으로서 수술 합병증도 줄여주고 또 하지 정렬의 오차를 줄여줌으로 해서 수술의 정확도를 높임으로 인해서 인공관절 수명을 연장하고 또한 수술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어떤 수술이든지 사실 합병증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인공관절 수술의 경우는 합병증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수술을 하고 난 뒤에 또 통증이 나타난다랄까 또는
다시 치환수를 해야 되는 재치환수를 하는 경우들이 되겠는데요. 제일 많고 위험한 게 감염이 되겠습니다. 대개 연세 드신 분들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네. 전신 상태가 좀 불량하고 또한 아까 이야기했던 혈압이나 당뇨나 여러 이제 성인병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균이 침범을 하면 균을 이겨내지 못하고 거기에 지게 됨으로 인해서 감염이 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치환물이 해리, 다시 하면 인공관절이 뼈에 부착된 지점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이완이 됨으로 인해서 네.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 또한 위아래 뼈 사이에 인공관절 사이에 끼워 넣었던 폴리에틸렌 삽입물이 마모가 되거나 파손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관절이 강직이 남는 경우도 있겠고 폴리에틸렌 삽입물이 탈구가 되는 경우, 또한 무릎 앞에 있는 슬개골이 탈구가 되는 그런 합병증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 퇴행성 관절염이 아무래도 이제 고령의 노인들에게서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 어르신들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못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인공관절도 이제 나이가 좀 드시고 하면 수술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고령의 환자에게서도 수술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인공관절 자체는 수술 자체도 큰 수술이며 네. 또한 어르신들에서 시행하는 수술 방법이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견딜 수 있는 몸 상태와 또한 가지고 있는 이완된 질환들에서 견딜 수 있으면 시행하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신적인 건강 상태가 허용하면은 신체적인 나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 실제적인 나이에 의거해서 그게 불편하면은 수술적인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그걸 해결함으로 해서 훨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연세하고는 크게 지장이 없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더 얼마나 만족을 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인공관절 시행하고 난 뒤에 환자분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네. 언급한 것처럼 90% 이상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 영위가 가능하며 네. 또한 뭐 과격한 운동들을 제한 스포츠 활동도 가능하고 또한 환자들 자신도 똑바로 걸을 수 있고 통증이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하는 데서도 상당한 만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그림을 좀 보면서 좀 설명 좀 들어볼까요? 그러면 증례 보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 좌측에 있는 사진에서 보면 다리 모양이 많이 휘어 있죠. 네. O자형으로 많이 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중간 사진은 수술 중의 사진인데 관절 연골들이 결손이 있기 때문에 뼈가 노출이 돼서 걷지도 못하고 일상 활동에도 많은 지장이 될 수 있게 많이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사진처럼 이런 인공관절을 하면서 똑바른 모양을 만들어주고 관절을 다시 만들어줌으로 해서 통증이 없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환자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다음 환자를 또 보겠습니다. 네. 다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좌측 위에 있는 두 사진에서 보면은 많이 어긋나 있고 상당히 변형도 심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20여 년 동안 네. 통증 때문에 계속 고생을 해왔던 환자입니다. 네. 연세도 보면 82세 환자신데요. 마지막에 도저히 걸을 때 아프고 일상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마지막에 결국에 수술을 결심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술한 환자인데요. 우측에 보이는 사진처럼 이쁜 모양으로 똑바른 모양이 되니까 걷기도 편하고 일단 통증이 없으니까 일상생활이나 네. 그 본인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그 회복을 얻었던 환자입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면 이렇게 굉장히 험악한 모양의 관절 변화가 있는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인공관절 수술과 그리고 이제 환자 사례까지 한번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이제 수술 후에 또 관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공관절을 좀 건강하게 오래 사용하려면 좀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관리 방법은 일단 다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네. 다치게 되면은 당장 20년이 아니라 하루도 못 가는 경우가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 도표를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무릎 관절학회 의견인데요. 그래서 인공 관절 후에 허용되는 운동들을 보면 걷기나 빠르게 걷는 거, 하이킹, 고정식 자전거 타기, 도로 자전거 타는 거, 수영, 카누 타기, 골프, 볼링, 사교춤,
이런 것들은 다 허용이 되고 또한 과거에 본인이 경험이 있는 환자들에서는 노젓기나 스케이트, 승마타기, 테니스 복식 경기 정도 또는 스키, 크로스컨트리 스키나 한강 스키들, 그다음에 고정기 스키들까지는 허용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치된 의견은 없으나 펜싱이나 롤러스케이트, 기타 뭐 야구, 핸드볼 등은 좀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의견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농구나 축구, 배구, 조깅 등은 추천되지 않는 운동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좀 관리를 좀 잘하고 적당한 운동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무릎에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환자들 이제 좀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도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진행을 막을 수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정확한 조기 진단하에서 진행을 늦추고 또 여러 방법의 치료법을 동원해서 통증 없이 건강하고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보존적인 방법이나 수술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건강한 관절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병원을 내원해서 충분한 치료를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최병원 한현수 원장과 함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 퇴행성 관절염은 사실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누구도 방심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알아본 것처럼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고 또 적당한 운동을 한다면 이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TV연합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